안녕하세요. 2020년 1월 5일입니다. 일요일이네요. 제가 약속드린 대로 매일 하나씩 하면은 사건 있으면 오후에 하나 더. 사실 이렇게, 어, 녹화를 하려고 보니까 오늘이 제 생일이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저도 제 생일을 까먹은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생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 특히 행동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이죠. 깜짝 놀랐어요. 또, 이제 생일도 까먹고 사는구나, 라고. 그래도 생일보다 다른 기념할 것이 더 많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인생. 그러니까 생일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한테 기념될 만한 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죠. 제가 말씀 안 드렸다.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사니까. 자, 이 울산에서 요즘 울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제가 언급을 하네요. 토막살인 사건도 그렇고 또 울산에서 유재수 관련된 거 유재수나요? 아니죠.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거 그런 것도. 근데 이게 지적장애 여성 이건 제가 한 몇 달 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인데요.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성추행, 한 50대 남성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등 중강간입니다. 법조항이 있습니다. 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취업 제한 기간이 7년입니다. 보통 이게 몇 년 전, 한 2, 3년 전만 해도 6년까지 안 나왔습니다. 한 4년 안쪽입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가면은 대략 2, 3년 하다가, 출소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했죠. 근데 그나마 여러 여론 지형이 많이 바뀌고, 인식도 많이 바뀌면서 6년으로 갔는데, 사실은 이 6년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거는 이 중간에 이제 합의도 시도했겠고, 여러 가지 관련된, 가해자 관련된 탄원도 했겠고, 그렇죠. 보통 이런 정도. 왜냐하면 자신이 돌봐야 줘야 될 아니면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렇죠? 지적자는 존재를, 또 말하자면은 자기가 전동 휠체어를 수리하면서 그의 딸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장애인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이용해서 그 사정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성적 착취한 그런 범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15년 이상의 중형, 그리고 당연히 성폭력 치료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나마 나아졌다고 하지만 징역 6년에 80시간입니다. 여기서 징역 6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심, 3심 넘어가면은 많이 깎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2심, 3심 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깎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경향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실심은 고등법원 판사들이 하는 거고요. 1심 법원 판사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2심 법원 판사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50대,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온 소위 말하는 꼰대죠. 남성 꼰대죠.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법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려고 하면 실제로는 지금의 사법행정권을 바꾸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이른바 승진이나 임용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사법농단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볼 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법원장 정도의 선출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관련된 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엘리트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20 넘어가면 여기 1심에 6년이라 하더라도 2심은 한 4년 정도로 깎일 거라는 말씀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매우 재질이 좋지 않고 이런 거는 반드시 문제가 교도소에서 형을 다 살고 그 다음에 성폭력 치료그램을 한다고 해요? 그게 아니라 교도소에 살 때도 교도소에서부터 이런 성폭력,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 프로그램 해야죠. 고통을 줘야죠. 애들이 곧 교도소에 있을 때 다른 범죄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언제나 바뀔래나요? 장지원 의원 아들, 이거를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부르나 봐요. 3초 사건.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장재현 의원 장영준 씨가, 이건 뭐 공개된 이름이니까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MBC 세계는 우리 눈에서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근데 법상으로 자신의 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적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달리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른바 혈액을 바꿔치기 하는 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범인 도피 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더 수사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형량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근데 왜 경찰은 수동적으로 했느냐? 즉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했느냐? 그러니까 유력자이니까, 힘이 센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얘기를 했지만 변호사들은 뭐 콧방귀도 안 켜고 와서 결국은 저도 이제 방송에서 사과 방송, 뭐 이제 정긴 사과는 아니죠. 정정이죠. 사과는 아니죠. 정정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거는 경찰이 좀 더 해서 공무집행 방해 쪽으로도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결국 그냥 미적미적 수사를 뭐 안 하는 척, 했는 척 모르겠다 뭐 그러다가 결국은 송치를 했어요. 송치를 했는데 그것도 경찰들도 사실은 조금 좀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 도피 교사 해서 검찰 송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근데 문제는 검찰에서 아직까지도 결과를 안 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이런 거죠.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고소고발을 접수한 날에 석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길지 말 결정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자기들 마음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잡아두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주 늑달같이 달려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편의주의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직 이거는 어떻게 할지도 뭐 결정을 안 했나 봐요. 이걸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찰이 정치화, 정치검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 그 자체가 검사가 정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본다는 거죠. 눈치를 내보겠습니까? 쓱 가다가 이제 총선 지나고 총선쯤 되면 막 다른 사건으로 시끄럽고 언론도 주목 안 하면 바로 그때쯤 이제 처리를 하겠죠. 불구속으로
뭐 약 한 번만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못하게끔 검사의 특정 행위를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게끔. 그리고 기소를 함부로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는 여러 가지 시민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사건과는 좀 다른, 좀 이상한 사건 한번 보시죠. 정읍 이삿짐센터 살인 사건이라고 성치형이 11년 만에 공개 수배가 됐어요. 사건은 2009년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을 살해한 혐의고, 근데 2009년도 5년 뒤에 그 피해자는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백골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지방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형태로 수사를 해온 거죠. 2009년 4월에 발생했고 대략적으로 좀 의심이 간다라고 해서 실종이 됐어요. 피해자가. 근데 혈흔이 발견됐다고 그 가족들이 신고했고 휴대전화를 꺼졌어요. 그거 이상하죠. 근데 분명히 성치형이 관련돼 있을 거라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며칠 뒤에 25일이죠. 한 5일 뒤에 성치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2014년에 이삿짐센터에 떨어지는 공사장에서 폐 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어요. 결국은 그 피해자죠. 그럼 희한하잖아요. 그럼 2014년에 공개 수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서 이런 거죠. 말하자면 지방청이 선정한 보고한 지명 수배자 중 아주 여러 가지 정도를 해서 수명을 출연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방청에서는 꾸준히 그 성치형을 추적해 왔던 거예요. 맞지만은 공개 수배까지는 안 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공개 수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에 적극성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2009년에.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저 얼굴이 바뀌었겠죠. 아니면 중국으로 도망가서 얼굴을 성형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완전 세탁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2014년 정도에는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또 욕을 먹는 거죠. 문제는 왜 그러느냐? 2009년에 4월에 발생했어요. 근데 성치형이 도망갔어요. 근데 수사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수사 전담자는 하지만은 팀은 해체됐겠죠. 그리고 계속 또 바뀌어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2014년 백골이 발견됐을 쯤에는 실제로는 2009년에 담당 수사팀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또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건도 잘 모르고 어떤 뭘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흔히 말하는 탐정, 민간적 사건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가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정한테 추적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일정 정도 소재 파악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건 자료 같은 것도 보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경찰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2014년에는 그럼 2014년쯤에는 아주 전격적으로 아니면 그 성치형을 얼굴을 공개하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여튼 많이 아쉬워요. 지금 어떻게 잡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9년에 도망가서 지금 어디서 얼굴 성형수술해서 중국이든 아니면 어디서든 재산 다 빼돌려갖고 5년 동안 재산 다 빼돌렸을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수사에는 수사를 하는 전문 수사관들, 전담 수사관들, 그리고 전담하는 부서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법적으로, 즉 실종 이러면 사실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간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전문 팀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수사팀보다는. 장기 추적팀 같은 거죠. 하여튼 어떻게 되냐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20대 때까지, 30대 때까지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전 세계 1, 2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운전을 거칠게 한다, 이런 거. 꼭 그래고만 그럴까?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차로 신호 체계를 바꾸니까 통행 속도도 늘어나고 교통사고는 4분의 1이 줄었어요. 24%가 떨어졌어요. 즉 전국 교차로 80곳에 개선 작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른바 이른바 신호 체계, 교차로 신호 체계가 흔히 말하는 차의 운행, 그리고 운전자의 운행 습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편성되지 않았고, 과거엔 그렇죠. 저도 그것이 소비자 중심으로, 운전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과속 딱지 띄어갖고, 아니면 신호 위반 딱지 띄어서 그 돈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일반 회계로 가요. 그 돈이 도로교통 안전체계, 시스템 교통체계를 바꾸는데, 도로가 문제가 있는 걸 바꾸는데 쓰였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교통사고가 있었을까요? 이게 참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나 아닌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른바 모자르는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해요. 그 돈은 일반 회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차로 시스템이나 신호 체계는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죽어 나가든 사실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하고, 그래든 말든 다 그냥 돈은 걷어들여서 국가가 쓰고, 결국은 이거는 분명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많은 교통사고로 죽어간 사람들, 다친 불구가 된 사람들, 저도 참 그래요. 아니, 여기서는 갑자기 신호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데? 아니면 갑자기 속도가 이렇게 줄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에 따르다 보면 무리한 운전을 하게 되고, 사고가 나고 접촉사고 나고 걸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자연적이고 그냥 당연히 운전자들이 운전을 거칠게 해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아서 죽겠지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거는 국가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황당하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범죄는 사회적인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사회적인 거예요. 하나 더 보실까요? 어떤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파트 사시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게 어떤 형태든 공공아파트건 아니면 민간아파트건. 노원구 하계동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총 1200세 가구예요. 굉장히 크죠? 아주 많이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중상급은 되죠. 관리사무소 격리직원과 소장이 자살을 했어요. 둘 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이 격리직원이 아마도, 그러니까 그 수도관 수도관 공사를 했는데 총 그 공사비가 12억인데 계약금 2억을 주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려고 관리소장이 뭐라 그러니까 사실은 띵거 먹은 거죠. 그리고 그걸 못 갚아내니까 자살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아니 그렇게 책임도 안 지고 죽으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관리소장도 자기가 다 물어낼 것 같으니까 자기도 자살을 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파트 관리의 회계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인 거죠. 그냥 동네 가게 형태예요. 그나마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 같은 공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아파트 관리 회계 시스템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도 된 것도 얼마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비리들 막 관리소장 되려고 막 조폭 동원하고 관리 사무소장 되면은 그것도 전행을 입삼고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인 우리 유치원의 그 회계 체계를 이렇게 공적으로 하자는데 저렇게 반대하는 거 마찬가지로 아파트 회계 체계를 이렇게 반대하는 것도 다 먹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자체를 공적 회계 시스템, 개인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이 격리 직원이 그러니까 횡령범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죽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워낙 많은 이런 물론 이 격리 직원을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했죠. 거기에 대한 응당 법적인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문제는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 돈 없어 라고 하면 이 아파트 주민들은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공사 1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시스템이 범죄자를 만든다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를 한 놈들이 처벌을 받아야 고 잘못된 건 하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사립학교라든가 민간 기업도 주주한테 그거 회계를 공개하고 함부로 횡령 못해요.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써갖고 횡령하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범죄를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최소한 공공적인 회계 시스템은 있어야 되죠. 이 아파트 걱정이네요. 이게 날이 추운데 이 수도 공사도 그렇고 이 아파트 소장도 자살을 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이전에도 같이 이렇게 횡령한 놈들 중에 한 놈이 책임지고 나머지 그 다수가 또 피해를 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참 전 아파트의 이 공동주택이죠. 회계 시스템. 그래도 죽는 거는 좀 어쨌든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스터디 원래 제가 계속 했던 스터디가 있거든요. 그죠? 일요일이 전 더 바쁘죠. 내일 또 뵙겠습니다.